안녕하세요. 결혼한 사람은 첫눈에 느낌이 온다는데 과연 그럴까 싶었어요.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항상 물어보고 싶었죠. 대체 어떻게 만나서 두 분은 왜 결혼하게 됐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결혼이란 어떻게 하는 걸까?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게도 운명이 찾아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어렵게 식당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집안 형편이 워낙 좋지 않아서 늘 돈이 궁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물류센터에 들어가서 택배 일을 했어요. 택배 일은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고 차에 실어 나르고 아,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하루만 일하고 와도 삭신이 다 쑤시고 온몸이 누군가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리고 아프죠. 그래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돈을 많이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온몸이 아프고 빨리빨리 짐을 나르려다가 여기저기 부딪혀 멍이 들어도 그냥 이악 물고 버텼어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떻게든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 보니까 그래도 하루하루 일하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물론 여전히 몸이 아프고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처음 일할 때처럼 당장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루 그리고 또 하루가 쌓이니까 고되기는 해도 오늘도 무사히 잘 마쳤다 하면서 끝낼 수 있을 정도는 되었죠. 주변에서 아저씨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배달을 해야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물어봤는데 운전 경력이 좀 믿을만 해야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이제 막 면허 딴 애들은 솔직히 쓰기 곤란하다고 했어요. 면허를 따고 나서 화물 운송 자격 취득하려면 2년 정도 기다리기도 해야 한다더라고요.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가 쭉 일할 걸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모은 돈으로 운전면허 학원을 먼저 등록했어요. 굳이 이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운전면허는 따놓으면 어디든 편하게 써먹는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대리운전 같은 거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따서 연습해두는 게 좋다고요.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 수능 끝나자마자 주변 친구들은 다 운전면허 학원에 다녔어요. 저는 그때 학원비 듣고 에휴 그냥 말아야지 포기했는데 미리 해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수능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 다니라고 돈도 보태주고 하니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차마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게 딱히 불만이거나 서럽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니까 현실감이 든다고 할까요? 가난하다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출발점부터 다른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물류회사에서 몸으로 뛰는 일을 선택했을 때부터 시작점은 상당히 다른 거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날의 추억이 없달까? 낭만을 도둑맞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지하 창고에서 시커먼 아저씨들이나 남자들이랑만 일을 하니 파릇파릇한 청춘의 설렘이나 연애 거리도 전혀 없었고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여자친구 생겼다고 소식을 전해올 때면 내심 그런 것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지극히 평범한 20대 일상 같은 것 말이죠. 그래도 물류창고에서 계속 일하면서 운전면허도 따고 일하시는 기사님들의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등 준비해야 할 것들도 알려줬어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일을 성실하게 해서 그런지 같이 일하는 형들이랑 아저씨들이 엄청나게 예뻐해주고 잘 챙겨줬어요. 나중에 제가 기사 되면 자기 덕분이라고 서로 막 공부하던 것도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사장님도 처음에는 별로 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애 중에 하나려니 했던 거죠. 그런데 엄청 성실하게 일하고
지각이나 결근 한 번 없이 출근하니까 다르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수당이 더 나오는 야간 작업에도 많이 넣어주시고 보너스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은 엄청 힘들었지만 곁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좋아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반 정도가 지난 후 마침내 저도 화물 운송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선배님들에게 꿀팁을 많이 들은 덕분인지 시험은 당당하게 한 번에 합격했어요. 당당히 합격증을 들고 회사로 복귀하니 사장님이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화물 운송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하다고, 한동안은 베테랑 기사님들이랑 같이 경험을 쌓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상하차가 끝난 이후에는 기사님들 옆 조수석에 타서 짐 나르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확실히 시험을 위해서 준비할 때랑 실전에서 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운전할 때도 택배를 전달받을 고객님들이 전화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직접 이렇게 연수까지 도와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거리 이름이랑 손으로 직접 지도를 그려가면서 위치들을 외우려고 했어요. 그동안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차량을 살 만큼의 돈은 없어서 먼저 임대하기로 했거든요. 회사에서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3개월 정도를 열심히 연수한 끝에 사장님이랑 같이 시험 운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정도 제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진짜 시험 볼 때보다 더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일주일 동안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사장님도 옆에서 무척이나 흡족해 하시면서 화물차 면허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녀석이 운전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흐뭇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정식으로 택배 기사가 되었어요. 물류센터에서 물건만 날랐는데 이제는 트럭을 운전하면서 다니니까 뭔가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물류창고에서 물건 나르다가 운전하게 된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트럭만 바라봐도 너무 뿌듯했어요. 나한테도 남들에게 직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게 저를 뿌듯하게 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전에는 주변에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택배 일한다고 얼버무렸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택배하면 보통 배달해주는 분들을 생각하는데, 저는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역할만 했으니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매일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은 원래 연달아서 오는 건가요? 열심히 일을 하는 저에게 어떤 보상이라도 주어진 걸까요? 저에게 운명 같은 한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그날도 열심히 택배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새로 생긴 네일샵에서 물품 배달을 시킨 거예요. 간판부터 의자까지 전부 핑크색으로 물든 곳이었는데 저한테는 엄청 낯선 공간이라서 조금 신기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안쪽에서 여성 두 분이 오픈 준비를 하시는 건지 열심히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배달 왔습니다. 어머, 딱 맞춰 오셨네. 감사합니다. 반갑게 뛰어나와서 택배 상자를 받아드는 여성분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일하느라 질끈 묶은 머리에 앞치마와 추리닝 바지에는 페인트가 튀어 있는데 그 얼룩까지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상냥하고 나긋나긋한지 마치 솜사탕을 소리로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갸름한 얼굴에 새하얀 피부, 아기자기한 이목구비까지 너무 예뻐서 저는 그만 서명받는 것도 잊어버린 채 얼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넉나간 표정에 제가 웃겼는지 그분은 저를 보면서 웃더라고요. 기사님, 택배 안 주실 거예요? 네? 택배 주시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계속 손에 힘주고 계시면 제가 가져갈 수가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온통 핑크색이라 너무 놀라셨나 보다. 요즘 이런 인테리어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아끼려고 저희끼리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은데 요즘 남자분들도 손발톱 다듬으러도 많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시고 하면 발도 피로하고 발톱 부딪히고 깨지는 분들도 많던데 저희 오픈하면 놀러 오세요. 여기 특별히 쿠폰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제 명함이에요. 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뭘요? 그럼 꼭 놀러 오세요. 저는 쿠폰과 명함을 받아들고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분은 웃으면서 손을 살짝 흔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픈 준비로 물건을 다 택배로 주문하시는지 며칠 뒤에 또 배달을 갈 일이 생겼어요. 크고 작은 짐들을 배달하러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번째쯤 방문했을 때 두 여자분은 선반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뭐가 잘 되지 않는지 둘이 한참을 끙끙거리면서 오늘 안에 못하겠는데 하면서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선반 혹시 제가 일 끝나고 와서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이따가 7시쯤이면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조림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잘해요. 어머, 진짜요? 도와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그럼 이따가 7시쯤에 와주실래요? 네네네네네. 일 끝나고 바로 오겠습니다. 제가 또 도울 거 있으면 다 놔두세요. 퇴근하고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도망치듯이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퇴근 시간이 기다려진 것은 처음이었어요. 일하는 내내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더라고요. 퇴근한다고 옷을 후다닥 갈아입으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오늘 무슨 약속 있냐고, 웬일로 이렇게 빨리 나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어머니랑 저녁 먹기로 했다며 대충 얼버무리고는 혹시나 제 속마음을 들킬까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겨우 진정시키고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게에 도착하니 그분이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셨구나. 감사해요. 저희 사장님은 거래처 가셔서 이따가 오실 거예요. 동생이 학교 끝났는데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냥 숙제하고 있을 거라서 설치하는데 방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아까 낮에 여기다가 설치하시려고 한 거 맞으시죠? 누구야, 언니? 이 사람 언니 남자친구야? 아, 아니야. 여기 있는 물건들 있지? 이거 다 저분이 가져다 주신 거야. 언니들이 못 드는 무거운 물건이나 멀리서 가져와야 하는 것들 택배로 시키는데 그거 가져다 주시는 기사님이야. 엄청 무거운 물건도 번쩍번쩍 들어서 가져다 주신다? 그런데 만들기도 잘하셔서 오늘은 선반 설치하는 것도 도와주신다고 오신 거야. 어때? 정말 고마운 분이지? 정말 멋지다. 우리 언니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여동생마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여동생과도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택배 전달할 때 빼고 만난 거였죠. 같이 길게 대화를 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특별한 날이었죠. 저녁 시간이라 배고플 텐데 먹으면서 하라고 떡볶이랑 튀김, 순대를 사와서 저한테도 주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게 떡볶이거든요. 가래떡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많지 않은데 마침 여기 앞에서 그렇게 팔아서 종종 같이 사 먹어요. 예전에 보육원 근처에서 사 먹던 곳이랑 맛이 엄청 비슷해요. 거기가 진짜 맛있어서 동생이 매일 먹고 싶다고 졸랐거든요.
보육원이요? 아, 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친척분들도 없고 딱히 저희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보육원으로 갔거든요. 그때가 저는 한 13살쯤이고 동생은 3살이라 혹시 서로 다른 데 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저희 둘 다 같은 보육원에 갈 수 있어서 거기서 쭉 같이 살았어요. 제가 먼저 자립하느라 얼마 전까지 동생 혼자 보육원에 있었어요. 동생이 어려서 데리고 오려면 안정적인 일자리랑 제가 돌볼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돈도 엄청 열심히 모았어요. 동생이 어릴 때부터 의지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저 먼저 독립할 때도 엄청나게 슬퍼했거든요. 저 떠난 후에도 전화할 때마다 언니랑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울고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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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기사님한테 별소리를 다 하네요. 아니요. 멋있어요.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다니. 저도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중학생 때부터 쭉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거든요. 어머니 혼자 일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키우셔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어떤 건지 똑같지는 않아도 저도 잘 알아서 대단한 것 같아요. 멋있어요. 어머, 그랬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다니. 기사님도 멋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같은 상황이라도 그렇게 철들지 못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 부모님 안 계시고 가정 형편 어렵다고 다들 열심히 사는 건 아니라서. 그러고 보니 저희 둘 다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예쁜 공간에서 예쁘게만 지냈을 줄 알았던 그분은 생각보다 힘들게 살아왔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겨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지게 됐어요. 주변에서 네일샵이 꽤 돈이 된다고 해서 나중에 가게를 차리고 싶은 마음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자립한 이후 학원에서 소개해준 유명한 샵에서 경력을 쌓았다고 했어요. 동생이랑 살 집도 구해야 하다 보니 가게를 차리겠다는 목표까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육원에서 같이 네일을 배우던 친한 언니가 이번에 샵을 열게 되면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동안 일하면서 쌓은 경력과 돈이 꽤 있어서 그걸로 대출을 끼기는 했지만 전셋집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동생을 돌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두 자매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쁜데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생활력도 강하고 뭐랄까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너무 완벽해서 감히 제가 좋아해도 될까 싶어질 정도였죠. 그 사람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볼품없는 것 같았거든요. 고맙다면서 나중에 밥이라도 먹자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쿠폰을 넉넉히 챙겨줘서 한 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그분이 휴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아쉬웠지만 친한 언니라는 사장님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렸어요. 어머니는 아들 덕분에 처음으로 이렇게 호강을 받아본다며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꿍꿍이를 가지고 온 것이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엄마도 여자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좋아하시는 걸 보니 덩달아 행복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랑 제가 다녀갔단 이야기를 듣고 자기 없을 때 와서 너무 아쉽다면서 그녀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둘이 밥을 먹기로 하더라고요. 연애는 처음이라 쑥맥일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식사 약속도 잡고 스스로가 대견했어요.
그렇게 둘이 만나서 밥도 먹고 가끔은 동생이랑 셋이 만나서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한 번은 동생의 생일이라고 해서 조금 무리하기는 했지만 제가 한 통 내겠다고 다 같이 놀이공원에도 갔어요. 똑같은 머리띠를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제법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혼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게 사귀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 혼자 오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타이밍 잡기도 어려워서 어영부영 지나갔는데 6개월이 지날 때쯤 그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귀는 거는 서로 그러자고 말을 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그 한마디가 정말 고마웠어요. 너무나 어려웠던 이야기의 시작을 먼저 해준 덕분에 저는 그날 바로 좋아한다고 말하고 제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서야 이야기하냐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기다리게 한 만큼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고 막 웃으면서 좋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눈에 반해 결혼까지 하고 싶은 그녀가 드디어 제 여자친구가 되었어요. 제 첫 연애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 후로도 저희는 서로를 챙겨주면서 예쁘게 연애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든든한 응원을 해주었고, 제가 힘든 날에는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목소리만 듣고 알아챘어요. 그런 날이면 어느새 회사 앞으로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가서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자고, 자기가 내겠다면서 저를 끌고 가서는 기분을 풀어주기도 했어요. 신기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말이죠. 그렇게 그녀와 연애를 계속하면서 점점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우리가 같이 있으면 평생 웃을 일만 가득할 것 같았어요. 이런 게 결혼할 사람을 운명적으로 알아본다는 것인가 싶기도 했죠. 연애한 지도 어느새 3년이 되면서 슬슬 결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사이 저는 모아둔 돈으로 회사에서 임대하던 차 대신 제 트럭을 갖게 되었어요. 퇴사하시는 아저씨가 저렴하게 넘겨준 덕분에 예상보다 적은 돈으로 구입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다시 적금을 들어서 결혼 자금을 모았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려는데 넉넉한 살림은 아니어도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또 어린 처제랑 같이 살려면 방 2개짜리 집은 가야겠다 싶었어요. 아직 어린 여동생을 두고 결혼하는 여자친구의 마음이 편치 않을 테니 같이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한 거죠. 기념일이라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연락하지 않고 퇴근하자마자 가게로 방문했어요. 그런데 한창 일하고 있어야 할 여자친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타나자 사장님은 곤란한 듯이 말을 아끼더니 어쩔 수 없다면서 저도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여자친구가 아까 동생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갔다고 했어요. 혹시나 제가 걱정할까봐 일단 검사 결과 보고 연락하겠다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사장님이 이야기해준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병원 대기석에서 울고 있는 여자친구를 발견했어요. 오빠, 여기는 어떻게... 너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나한테 말 안 하면 어떡해? 그렇지만 큰일이 아닐 수도 있고 괜히 오빠 걱정하게 만들기 싫어서, 괜히 부담 주거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남이야? 너랑 나 사이에 이런 일을 공유 안 하면 누구랑 나누겠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함께 헤쳐나가야지.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런 게 당연한 거야.
부담이나 짐 같은 게 되면 어때? 우리 사이에. 오빠 나 어떡해. 내 하나뿐인 동생 잘못되면 어떡해. 나 어떡해. 사실 나 너무 무서웠어. 내 동생 아직 어린데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해. 처음 보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다가가서 꼭 껴안아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여자친구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손을 바르르 떨면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어린 동생을 데리고 혼자 병원에 와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안아주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심장 초음파랑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해보니 확장성 심근병증이 의심됩니다. 나이대나 여러 환경적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유전적 요인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수술로 심장을 이식받는 거예요. 다만 대기자 명단에 올리면 2에서 3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꾸준히 치료는 받아야 하지만 이식만 받는다면 생존 확률은 크게 올라가게 되니까 우선 대기자 명단에 올려보죠. 심장 이식을 하면 수술 후 일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저희는 빠르게 대기자의 명단을 올렸어요. 유전일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혹시 몰라 여자친구도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행히 증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대기 명단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도 여동생은 몇 번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뛰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5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더 오래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죠. 다만 다른 문제가 있다면 바로 비용이었어요. 그동안 병원비와 치료비로도 돈이 꽤 나갔는데 이번에 수술하게 되면 입원비를 포함해서 비용이 전부 3천만 원이 조금 넘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 수술 자체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약물 치료로는 그냥 버티는 수준이라 수술이 필요한데 당장 큰 돈을 써야 하니 여자친구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우선 자기가 대출이든 뭐든 알아보겠다며 수술 일정을 잡기는 했는데 사실 동생 일이 이렇게 될진 모르고 얼마 전 샵을 같이 운영하는 언니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그동안 자신이 모은 2천만 원 정도를 빌려준 상태였어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결혼 비용으로 모아둔 돈이 5천 정도가 있었거든요. 곧 우리 신혼집도 알아보고 프로포즈도 하려고 계획했던 돈이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뭐하러 고민을 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친구에게는 여동생이 전부이고 저에게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모르게 몰래 병원에 수술비를 대신 납부했죠. 이걸로 쓰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절대 받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행히 여동생은 무사히 수술받았고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날지를 지켜봐야 하므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원에는 그냥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2달 뒤, 다행히 여동생은 면역 거부 반응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지켜봐야 했지만 병원에서 수술이 무척 잘 됐다고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마 여자친구에게 결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도 아픈 상황이고 저도 3천만 원 정도를 더 모아서 5천만 원 정도는 만들어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동안 계속 결혼 이야기를 재미삼아 주고받았는데 언젠가부터는 농담으로도 꺼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여자친구에게 괜한 희망을 심어주게 될까봐 걱정돼서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 거예요. 오빠, 우리 결혼은 겨울에 하면 어떨까?
보니까 봄, 가을이 정말 비싸고 여름, 겨울이 비수기라서 조금 저렴하다는데 나도 오빠도 더위는 정말 싫어하잖아. 그래서 겨울이 어떨까 하는데 이번에 웨딩 박람회 한다는데 거기 가면 저렴한 곳 많이 알아볼 수 있다네. 주말에 같이 가볼까? 저기 그 우리 결혼 말인데 조금 미루면 어떨까? 결혼을? 왜? 오빠가 올해 안에 꼭 하자고 이야기했잖아. 그, 어, 아이, 그게,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 말을 못했는데, 내 트럭 있잖아. 그거 사실 돈을 나눠서 내기로 했어. 아저씨가 내 사정 잘 아셔서 그래도 된다고 하셔서. 그때 돈 다 내고 샀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너 걱정할까봐 거짓말한 거였어. 그래서 지금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 다 갚고 나면 그때 하자. 그래야 우리 처제랑 같이 살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도 참, 난 월세부터 시작해도 괜찮아. 언니한테 돈도 돌려받았고 우리 결혼해서 먼저 돈 모으면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아직 이르다고 하시고 나도 돈 좀 모으면 그때 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우리 예쁜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저는 거짓말로 대충 둘러댔어요. 병원비를 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걱정할 게 뻔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죠. 여자친구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어떻게든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새벽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들, 바빠? 아니요,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게 너 그 여자친구랑 결혼 말이다. 날짜를 좀 빨리 정하면 어떨까? 에이, 아니에요. 저희 상의해서 결혼은 좀 기다렸다가 하기로 했어요. 처제도 아직 아프고. 너 돈 때문에 걱정해서 그런 거 안다. 엄마가 얼마 전에 적금 들었던 게 만기되어서 목돈이 좀 생겼거든. 어차피 너 주려고 묵혀뒀던 거라 그거 보태서 결혼해라. 이 엄마 나이도 있는데 하루하루가 소중하잖니. 너가 결혼 이야기 꺼낸 것도 벌써 한참 전인데 마음 먹었을 때 빨리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너 얘들 낳고 봐주기라도 하려면 엄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지. 이왕 하기로 했던 거 그냥 옛날에 대학 등록금 못 내준 거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라. 어머니, 그동안 우리 집 형편 넉넉하지 않아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결혼만이라도 엄마가 도와주게 해줘. 그리고 나도 예비 며느리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얼굴도 보고 날짜도 잡게 네가 상의해서 일정 좀 잡아봐라. 제가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아들 뒷바라지 한번 해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며 받아서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아들 가정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원래 올해 안에 하자고 이야기했던 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많이 고민했지만 결혼을 기다리는 여자친구 모습도 떠오르고 돈은 나중에 제가 벌어서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 우선 알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어머니께서 결혼 자금을 보태주겠다고 하셨다고 우리 계획했던 대로 올해 안에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니 너무 기뻐하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만나서 얼굴 보고 날짜 잡고 싶다고 하셨다고 이야기하니 자기 쉬는 날을 말해주면서 안 그래도 생신 때 모시고 가려고 식당 알아봤던 곳이 있다고 예약해 두겠다고 했어요. 정신없어서 저도 잊어버릴 뻔한 어머니 생신을 매년 여자친구는 대신 기억하고 챙겨줬어요. 여자친구는 어머니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늘 멀리서 생신을 챙겼어요. 선물을 대신 사주거나 식당을 예약해주는 등 저랑 보러 가라고 영화를 예매해주기도 했죠.
두 사람을 빨리 만나게 해주고 싶었지만 한동안 여자친구도 바빴고 처제 일로도 정신이 없어 계속 미루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자친구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제 어머니 생신을 기억해두고 명절 때도 그렇고 작은 선물을 대신 전해달라고 챙기고는 했어요. 이거 오빠가 샀다고 해. 하나뿐인 아들이 이런 날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물론 받자마자 어머니는 그게 제가 준비한 게 아니란 걸 아셨을 거예요.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라 용돈은 가끔 드렸어도 센스 있는 선물은 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드디어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소개할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여자친구가 예약해둔 식당으로 향했어요. 잘 오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낯선 목소리가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네? 지금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김유정 씨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왔거든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어머니에게 설명할 겨를도 없이 바로 차를 돌려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도착해보니 이미 여자친구는 응급수술에 들어갔더라고요. 수술실 앞에 여자친구 이름을 발견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발이 떨리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바로 옆에서 어머니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데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8시간 정도 긴 수술이 끝나고 여자친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심한 출혈은 잡힌 상태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된 덕분에 응급처치는 잘 됐다고, 의식이 언제 회복될지는 지켜보자고 했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혹시나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처제는 또 어쩌나 수백 가지 걱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어떤 것도 제대로 된 답은 없었어요. 다행히 5일 뒤 여자친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매일 여자친구를 방문해서 상태를 지켜봤어요.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좋으니까 제발 깨어만 나라고요. 그렇게 매일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를 보러 병실을 찾았어요. 그렇게 2주쯤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날 일하는데 급하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갔더니 드디어 2주 만에 여자친구가 의식을 찾아서 깨어난 상태였어요. 눈을 뜨고 있는 여자친구 모습을 보는 게 꿈만 같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죠. 내 인생에 이런 악재가 있다니 좌절했는데 어두웠던 제 삶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서 바로 일상에 복귀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천히 재활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자친구는 잠깐 일어나 의식을 찾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 칫솔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러 여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처제는 오늘 외래 진료가 있는 날이라 네일샵 사장님께 부탁해 같이 병원에 갔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제는 병원에 들렀다가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누군가 싶었어요. 저 말고는 분명 올 사람이 없는데 비밀번호 소리가 나니까 혹시 도둑인가 싶어서 우선 손에 잡히는 게 드라이기라 그거라도 들고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인 채 들어오는 사람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사람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어머니. 아이고,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아직 일하는 중 아니니? 저는 유정이 깨어났다고 해서 오늘 일 중간에 정리하고 짐 챙기러
아, 근데 어머니가 왜 여기 있어요? 집은 어떻게 하셨고 또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니 그게 아유 그 참 그 무슨 일인데요? 여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또 뭐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여자친구 집 비밀번호까지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왔는데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이거든요. 서로 사진으로나 얼굴을 봤지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어떻게 집 주소의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와중 어머니는 우선 손에 들려있는 짐을 식탁 위에 올리고는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반찬이랑 밥을 한 그릇 정도의 용기에 다 담아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그 유정이 입원하면서 여동생이 집에 혼자잖아. 유정이 사고 이후에 어린 동생 혼자 있을 텐데 아휴, 이 밥은 잘 챙겨 먹나 싶고 내가 매일 너무 걱정이 되더라. 아무리 그 친한 언니가 봐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쪽도 젊은 아가씨인데 애도 안 키워본 사람이 일까지 하면서 아휴, 잘 돌봐주나 싶어서 아까 병원에서 유정이 깨어났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보호자 이름에 내 번호도 적어놔서 그랬나 봐. 나는 너한테 연락한 줄 모르고 갔더니 유정이 깨어있길래 동생 먹을 것 좀 챙겨줘야겠다고 집 주소랑 비밀번호 좀 달라 그랬지. 그랬더니 핸드폰에 저장된 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집 가서 부랴부랴 있는 반찬이랑 좀 가지고 왔다. 내가 유정이한테 신세도 크게 졌는데, 아이고, 아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휴. 신세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리 보호자의 연락처를 적어놨다지만, 아직 제대로 인사도 안 한 제 여자친구의 동생 밥을 챙겨주려고 싸우셨다고요? 그리고, 신세 이야기는 또 뭐예요? 그게 사실은, 아휴, 아휴, 이거 유정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제발 말해주세요. 그게 사실, 전에 내 선물 택배로 보내준다고 연락처 써야 된다고 해서 내 번호를 알려줬다며. 그때 번호 받은 거 적어놨었다고. 할 말이 있다면서 얼마 전에 나한테 만나자고 하더라. 네가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3천만 원을 주더라고. 자기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네가 그 돈을 대신 내주느라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 같다면서 말이다. 얼마 전 다시 돈이 생겼는데 그거 돌려준다고 하면 또 안 받는다고 할 게 분명하고 그걸로 결혼하자고 하면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릴 것 같다면서 그냥 어머님이 보태주는 거로 해서 너한테 주라고 하더라. 솔직히 나도 네 결혼 앞두고 뭐라도 좀 해줘야 하는데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 자기들 이미 성인인데 결혼은 당연히 부모님 손 안 벌리고 해야 한다고 원래도 그럴 계획이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 체면까지 챙겨주면서 말하더라. 아휴, 애가 참 착해. 참 예뻐. 네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 자기가 고아인데 결혼 반대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면서 꼭 받아달라고 부탁해서 그래서 너한테는 적금 만기된 거 받았다고 하고 그 돈 보태서 결혼 자금으로 주려던 거야. 나도 살뜰하게 챙기고 우리 아들도 저렇게 좋아해주는 예쁜 애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어린 동생 밥이라도 챙겨주려고 왔던 거란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제가 병원비 내준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게다가 제가 자존심 때문에 받지 않을까봐
일부러 저희 어머니가 주시는 걸로 해달라며 돈을 줬다니. 사려 깊은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그동안 제가 병원비를 내줬다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말도 못해서 오죽 속이 답답했을까 싶었어요. 결혼까지 미루는 저를 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소가리를 했나 싶어요. 이렇게라도 저를 도와주려고 했다니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역시도 이런 제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 손을 잡아주시면서 너무 착하고 예쁜 여자를 참 잘 골랐다고, 자기가 무슨 복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지 모르겠다고,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 애가 깨어나지 않을까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며 둘이 엉엉 울고 불고 있는데 다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 갔던 처제랑 네일샵 사장님이 들어왔는데 어머니랑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은 혹시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제에게도 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다음날 일찍 병원에 가보기로 하고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이 없던 어머니는 어린 처제를 귀여워하면서 챙겨주고, 부모님 없이 자란 처제는 엄마같이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세 사람은 병원으로 면회를 갔어요. 아침에 담당 교수님이 체크했을 때도 심박수나 동공, 그리고 인지 능력 등등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네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말하는 거나 움직이는 것을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저희 세 사람을 보고는 흐뭇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가족 같아요. 며칠 후 여자친구는 과일을 깎으며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저희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 이야기에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아마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붉어진 눈으로 코를 훌쩍이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다시 한바탕 웃었어요. 한 달 뒤 여자친구는 재활도 잘 받고 무사히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손의 기능에도 이상이 없어 네일샵도 계속 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한 차례 추운 겨울 열심히 회복을 마치고 따뜻한 봄 결혼식을 올렸어요. 봄에 하는 결혼은 비싸지 않냐고 타박했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도 축의금이라며 큰돈을 주시고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도 너도 나도 거들었거든요. 또 네일샵 사장님도 덕분에 전세 문제 잘 해결했다면서 통 크게 1,000만 원을 결혼 비용으로 쓰라고 줬어요. 그래서 봄의 햇살을 잔뜩 받으면서 아담하지만 예쁜 식장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릴 수 있었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처제랑 셋이 살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혔어요. 난 신혼부부랑 살기 싫어요. 아유, 그래. 나도 신혼부부랑 같이 살라고 하면 싫겠다. 아침부터 신혼부부 닭살 행각 보라고? 아유, 나도 반대다. 맞아. 그리고 저도 이제 숙녀인데 형부랑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로 처제랑 저희 어머니가 반대했거든요. 처제는 알콩달콩 신혼부부 사이에 예민한 사춘기 소녀가 껴서 사는 게 말이 되냐며 절대 싫다고 했어요. 둘이 언제 모의를 한 건지 어머니도 그건 절대 반대라면서 거들더라고요. 그럼 넌 어떻게 하게? 너 미성년자라서 언니 아니면 다시 보육원 가야 해. 아니, 나 보육원 안 갈 건데? 맞아. 얘가 왜 보육원에 가니? 나랑 살면 되는데. 그치? 맞아. 나는 어머니랑 같이 살면 돼. 어차피 형부 신혼집 가면 방도 남거든. 뭐? 아, 너 괜히 어머니 고생시키지 마. 그리고 사돈 어른이라니까.
아이고, 도와라, 도와. 호칭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나도 어른은 나이 들어 보여서 싫다. 어머니, 얼마나 좋니? 그리고 어차피 방도 남는 집, 혼자 지내면 촉촉한데 애 하나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좋니? 난 늘 딸 키워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언제부터 서로 저렇게 마음이 잘 맞았나 싶더라고요. 처제를 꼭 끌어안고는 예뻐하는 어머니를 보며 저희 두 사람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본인들이 좋아서 서로 같이 살겠다는데 더 말릴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혼 후 저희는 근처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처제는 저희 어머니와 살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에도 와이프는 어머니를 엄청 살뜰하게 챙겨요. 누가 보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인 줄 알 정도예요. 그래서 근처에 시장 나가면 엄마랑 딸들이랑 보기 좋다고 다들 칭찬하더라고요. 아들인 제가 옆에서 머쓱해질 정도죠. 그렇게 저희 네 사람은 서로를 돌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모르게 많이 애써준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저도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주고 화목한 가정 이루도록 노력하고, 저희 신혼생활 하라고 협조해준 어머니와 처제에게도 용돈 팍팍 주는 멋진 아들이자 형부가 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